AI 문자 통합 국제회의. 전 세계 언론이 그 단어 하나에 들썩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결정되는 단 하나의 문자가 앞으로 AI 시대 전 인류가 사용할 유일한 문자 체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네바 UN 기술문화본부 회의실. 미국, 독일, 일본, 중국, 인도, 한국 각국 최고의 언어학자들과 AI 기술자들이 숨죽인 채 앉아 있었고 그 중심에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출신의 언어 데이터 분석가 리브 슈타인입니다. 냉정한 숫자와 알고리즘만을 신뢰하는 사람. 문자는 감정이 아니라 효율로 판단해야 한다고 믿어온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놀라운 사실을 공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꺼낸 단 하나의 문장. 한글은 사용 국가가 매우 제한적이고 구조가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표음 문자로서의 장점은 있으나 AI 적용에 있어서는 확장성이 낮습니다. 저는 한글을 1차 삭제 대상 문자로 제안드립니다. 순간 회의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동시에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중국 대표 리우젠 박사께서 벌떡 일어나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삭제 대상은 한글이 아니라 철학 없는 조립 문자입니다. 한자는 문명의 뿌리이며 그 깊이를 모른 채 효율만 따지는 건 오만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일본 대표 타카시 모리 박사도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어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글은 독창적이지 않습니다. 조선이 일본의 가나 문자를 보고 모방했다는 학설도 존재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메모를 덮으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문자는 문화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AI 언어는 감정이 아닌 최적화된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한글 삭제라는 제 발언이 언론과 SNS를 통해 확산되며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한글 삭제. AI가 문화까지 없애는가? 우리 아이는 한글로 코딩을 배웁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반박과 감정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중 한 통의 메일이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박사님, 저희 할머니는 80세에 한글을 배우셨고 저희 아들은 그 한글로 로봇을 조종합니다. 이 문자를 없앤다는 건 저희 세대를 모두 지우는 일입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학적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문자에 감정이 담긴다는 사실 저는 처음 그때 실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가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땐 생각했습니다. 문자는 분석 대상일 뿐이다. 현장에서 확인하면 오히려 제 주장이 더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저는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제 인생의 모든 확신을 뒤흔들 단 하나의 문이 될 줄은요. 저는 스스로를 이성적인 사람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모든 판단은 숫자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모든 언어는 결국 기능으로 귀결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사람들의 반응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메일을 열 때마다 마주한 수많은 사연들. 어떤 이는 외국에서 태어난 이민 2세였고 어떤 이는 전쟁통에 글을 몰랐던 할머니를 위해 손글씨로 일기를 써드렸다는 손자였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문장들이 언제부터인지 제 분석표보다 더 또렷하게 머릿속에 남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날 밤 저는 회의장 구내 식당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청년이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박사님,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단에서 언어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는 이정민 박사입니다. 그의 눈빛은 강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메뉴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한글을 몰라서 처방전도 못 읽고 병을 키우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녀가 의사가 되어 한글로 된 병원 문서를 읽어드릴 수 있게 되었죠. 그게 저에게는 언어의 기술보다 더 큰 가치였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정민 박사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한글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기억이고 생존이었고 선택이었습니다. 삭제하신다니 그저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직접 보러 오시죠. 그 문자 안에 어떤 삶이 있는지. 그 말이 제 가슴 어딘가를 깊게 건드렸습니다. 과학자는 증거 앞에서 고개를 숙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이정민 박사님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사님, 그 문자가 얼마나 오래 살아있는지 곧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글을 보며 처음으로 한글이라는 두 글자가 조금은 다른 빛깔로 보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공항에서부터 예상치 못한 장면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리브 박사님. 인천공항의 입국 심사대 전광판에 제 이름이 한글과 영어로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그 단순한 조합이 왜 그렇게 인상 깊었는지 솔직히 지금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리무진 버스를 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좌석 위 LCD 화면에 나오는 정류장 안내, 도로 표지판, 건물 간판, 심지어 음료 자판기까지 모든 것이 한글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군요.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분은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어르신이셨습니다. 그분은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입력하고 계셨는데 스크린에 떠오르는 단어들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당신이 그립습니다. 그건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한 편의 시였습니다. 어르신, 그거 직접 쓰신 건가요?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니 어르신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예, 요즘 배웠어요. 손녀한테 카톡 보내려고.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단순한 조합 문자라고 평가했던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사랑을 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정민 박사님의 안내로 서울 시내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4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교실에서 아이들은 한글로 된 명령어 코드를 직접 입력하며 작은 로봇을 움직이는 실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 칸, 오른쪽 회전, 멈춰, 다시 시작. 아이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한글로 AI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문자의 과학적 구조를 따진 제가 왜 이런 사용례를 생각하지 못했을까? 문자란 언어,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엔 시청 근처의 작은 도서관을 들렀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한글 교실이 열리고 있었고 흰 머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박또박 받아쓰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봄날에는 꽃이 핍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 글씨들을 보고 있자니 제가 지금까지 삭제, 대상이라 부르던 한글이라는 문자가 누군가의 하루, 누군가의 삶을 기록하는 도구라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밤이 되어 숙소로 돌아온 저는 호텔 방 창밖에 보이는 간판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불빛 속에서 또렷하게 떠오른 글자들, 편의점, 세탁소, 병원, 학원, 약국. 모든 것이 한글로 살아있었다. 그제야 저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삭제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삶을 품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요. 서울에서의 이틀은 제 예상보다 훨씬 강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감성적 반응일지도 모른다. 표본이 충분하지 않다. 이성적인 제 안의 목소리가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정민 박사님께 부탁드렸습니다. 가능하다면 도시가 아닌 시골 마을에서 한글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릴 적 자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KTX를 타고 1시간 남짓 달려 충청도의 작은 농촌 마을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그곳엔 눈에 띄는 고층 빌딩도 전광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한글이 더 빛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자 옆 평상에 앉은 어르신들의 옆에는 A4 용지에 또박또박 쓴 글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 노인회 5월 모임 장소 마을회관. 이건 어르신들이 쓰신 겁니까? 예, 이정민 박사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글을 몰랐던 분들이 몇 해 전부터 마을에서 치매 예방 한글 교실을 시작하면서 직접 쓰기 시작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쿡 찔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문자를 단순한 시스템이라 생각했지만 이분들께는 삶의 주체로서 존재를 증명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작은 슈퍼 앞에는 손으로 그린 듯한 간판이 있었습니다. 박신의 구멍가게 외상됩니다. 흐릿한 글씨였지만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끼리만 읽는 약속의 언어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회관에서 동네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을 때 한 어르신께서 조용히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외국분인데 혹시 글은 아시우? 저는 조금 당황하며 웃었습니다. 조금 배워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르신께서 또박또박 말하셨습니다. 글을 알아야 누가 속이지 못해요. 그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배움이 보호막이 된다는 말.
저는 그 말을 회의에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한글이 사람을 지켜주는 것처럼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숙소에서 노트북을 켜고 다시 AI 문자 최적화 평가표를 열어보았습니다. 그중 한글 항목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단순 구조, 조합 방식, 유연한 표현성. 그 평가표에는 할머니의 시, 아이들의 로봇, 구멍가게 간판, 회관의 손글씨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본 것들을 이 표에 어떻게 입력해야 할까요? 그 순간 처음으로 제가 틀렸을 수 있다는 생각이 논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이정민 박사님의 초대를 받아 한국의 한 중소 IT 기업과의 간담회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회의실이었지만 분위기는 정중했고 회사 대표님과 개발팀, 통번역 담당자까지 모두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글이라는 고유한 문자를 사용하는 나라가 이토록 자연스럽게 다국어 소통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말입니다. 그들의 노트북과 회의록에는 모두 한글과 영어가 병기되어 있었고 기술 문서조차 논리적 구조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글로벌 확장성 측면에서도 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날 점심 저희는 근처의 전통 한식당에 함께 들렀습니다. 직원분이 가져온 다양한 반찬들 음식 설명을 또박또박 해주시는 모습, 그리고 식사 중간 갑작스럽게 제 이가 부러졌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했던 레진 치료 부위가 깨진 것이었습니다. 찌릿한 통증이 퍼지며 저는 말을 멈추고 조용히 식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저를 본 한 회사 직원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혹시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저는 당황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아가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보겠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동시에 입을 모았습니다. 지금 가시죠? 근처에 치과 있습니다. 30분이면 치료 가능해요. 저는 순간 기분이 상했습니다. 내가 지금 외국인데 이 사람들은 왜 내 상황을 함부로 판단하지? 제 감정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감탄했던 정중함이 갑자기 간섭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미국 돌아가서 치료받겠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한 남성 직원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미국에서는 예약하고 기다리고 치료비도 상당하시죠? 여기는 다릅니다. 한글로 치과 검색만 하시면 5분 안에 진료받으실 수 있어요. 그의 말투엔 배려가 있었지만 저는 내심 불편했습니다. 내가 이 문자에 감동하기 시작한 걸 그들이 알고 자랑이라도 하듯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직원이 휴대폰을 꺼내 곧장 근처 치과에 예약을 걸고 지금 바로 가시면 됩니다라는 확인 메시지를 보여주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 치과로 향하면서 저는 차 안에서 한글로 된 진료표와 설명서, 전자문진표를 보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고 명확하며 직관적이었습니다. 치료는 정확히 18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계산서 총 진료비 18,000원. 그 금액을 본 순간 저는 진심으로 숨이 막히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건 내가 알던 의료 시스템이 아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알던 문자도 아니다. 진료가 끝난 후 간호사분이 건네준 작은 쪽지.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 나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경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문장 하나가 그동안 쌓아왔던 제 이론과 논리의 탑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무너뜨렸습니다. 한글은 그냥 조립식 기호가 아니었다. 이 문자는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치과 치료를 마치고 저는 로비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확히 18분, 그것도 예약도 없이, 복잡한 서류도 없이. 미국에선 이런 일이 불가능합니다. 뉴욕의 제 동료는 한 번의 치과 스케일링을 받기 위해 3주 전에 예약을 했고 그 치료비는 $250 보험이 있어도 부담은 컸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직접 겪은 일도 있습니다. 작은 충치 치료 하나에 진료 예약, 대기, 보험 확인, 사전 서류 작성, 의사 면담, 다시 치료 예약, 모두 영어 기반이지만 절차는 정작 비합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한국에서 한글을 기반으로 한 완전히 다른 의료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경험했습니다. 접수는 QR코드, 한 번 진료는 간단한 설명, 후 바로 시작. 치료 후 안내서엔 다음엔 치실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라는 문장이 웃으며 적혀 있었고 진료비는 제 커피값보다도 저렴했습니다. 그 모든 안내가 한글로 되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소한 예지만 미국에서
제가 처음 병원 서류를 작성할 때 이해하지 못했던 단어들, pre-authorization, co-payment, deductible 같은 비직관적인 용어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보 격차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한글은 직관적이었습니다. 다음 진료일 5월 3일 오후 3시 오늘 진료는 모두 끝났습니다. 통증이 계속되면 연락주세요. 복잡한 조합어도 아니고 다중의미의 문장도 아니었습니다. 단어와 문장이 그대로 이해가 되었고 그것은 국민 모두가 같은 정보 위에 서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문자의 문제가 아니야. 한글이 국가 시스템의 기초로 작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저는 문자의 구조만을 봤습니다. 자음과 모음 음소와 조합 원리하지만 제가 빠뜨린 것은 그 문자가 얼마나 넓게 그리고 일관되게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가였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기호의 나열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인 저조차도 그 문자의 친절함에 의지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시 제네바 그 회의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최종 결정을 위한 마지막 발표가 진행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상에 올라가기 전 제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건 한글로 쓴 시 한 편, 모래밭에 글자를 쓰던 할머니의 눈빛, 그리고 치과 로비에서 조용히 미소 짓던 간호사의 쪽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저는 이 회의의 시작에서 한글을 1차 삭제, 대상 문자로 분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그리고 그 판단이 너무나도 협소했음을 인정합니다. 중국 대표 리우젠 박사님은 제게 예의 없는 시선을 던졌고 일본의 타카시 모리 박사님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향해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를 향해, 그리고 저 자신을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자는 지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미래입니다. 그 문자를 처음 분석했을 때 저는 그 단순한 선과 점, 기계적으로 보이는 조합 방식이 도대체 왜 그토록 찬양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 니은, 마치 아이들이 쌓아 올리는 블록 같았습니다. 조립식 문자라는 제 첫 인상은 전혀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알지 못한 채 쳐다본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하늘 아래에서 한참을 무릎 꿇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질서를 본뜬 철학이며 인체 구조에서 영감을 얻은 언어공학의 결정체입니다. 기억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형상, 미음은 입술 모양, 시옷은 이 사이로 새어나오는 바람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자음은 발성기관을,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조합은 단순히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가 아니라 세종이라는 존재가 우주와 인간을 동시에 본 문자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런 문자를 저는 삭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AI 시스템엔 불필요하다고, 글로벌화엔 비효율적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지 못했던 건 그 문자가 인간을 얼마나 평등하게 만들어주는가였습니다. 한글은 귀족의 글이 아니었습니다. 문맹이던 할머니가 시를 쓰고 아이들이 로봇에게 명령을 내리는 언어, 그 어떤 문자가 지금 이 시대의 여든의 노인과 8살의 아이를 같은 정보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까? 영국에서, 미국에서, 프랑스에서 문자는 계층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한글은 사람을 하나로 엮는 기반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자란 소리의 기록이 아니라 존엄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제 모든 분석과 보고서를 폐기하고 새로운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고 백성이 지켰고 이제는 세계가 선택해야 할 문자입니다. 지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미래입니다. 점점 커지는 박수 소리. 리우젠 박사님은 조용히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모리 박사님은 쓴웃음을 지으며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학자들은 모두 박수로 제 결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강해졌고 저는 조용히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글을 삭제하러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글의 가능성을 발견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인류에게 제안한 사람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한국 대표단의 이정민 박사님이 다가와 조용히 인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그 문자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 주셔서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드렸습니다. 아닙니다. 그 문자를 제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즐겁고 보람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